관점과 번영을 주시기 바랍니다. 끝나고 모두 나서 네, 이번 시간은 뉴스앤파워 인터뷰 코너입니다. 6일 지방선거가 바로 내일로 다가왔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국사회여론연구소의 이강윤 소장과 6일 지방선거 판세 그리고 관전 포인트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영광입니다. 바쁘신데 정말 방송 출연 많이 하시는데 또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 네, 6일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이 20.6%로 네. 역대 지방선거 기준으로 최고치로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 높은 사전투표율이 여야 그 유분리를 생각했을 때 어디에 더 유리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왜냐하면 그 과거처럼 또 그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진보 진영에 이제 더 이상 유리한 게 아니다 이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말씀하신 대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리고 지난 대선에서도 사전 투표율은 민주당 이른바 진보 쪽에 조금 유리하다는 게 정설 이어왔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제 사전 투표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뉴스거리가 못 되고요. 사전 투표가 보편화되면서 사전 투표율이 특정 정파나 특정 정당에 유리하다는 등식은 깨졌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번 지방선거는 다들 뭐 보도나 짐작을 통해서 느끼시겠지만 국민의힘이 조금 상승세이고 반대로 민주당은 조금 뭐랄까요 가라앉아 있달까. 그래서 예전 같으면 사전 투표율에서는 민주당 지지층들이 대거 참여했지만 이번에는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난 26일부터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었잖아요. 공표 금지 전에 조사된 좀 여론조사 가지고 판세를 좀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 성비위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그 정당 지지율 추이를 보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상승세를 보이면서 5월 2주차부터 쭉쭉 상승을 해서 마지막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가 거의 50% 육박하는 네. 결과가 나왔는데요. 이 추세가 본 선거까지 갈지가 궁금하고 대선에 있어서는 좀 정당 지지율보다는 개인의 면면을 보게 되는데 네. 또 반대로 지방선거에서는 정당 지지도가 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선에서는 대개 네. 2강 또는 3강이었는데 뭐 직전에 치러진 약 석 달 전에 치러진 대선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로 아주 팽팽하게 다 진영별 결집이 이루어졌고 네. 최고의 대결을 벌였죠. 아직 그 기억이 사실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의 영향권, 대선의 자기 장권 아래에서 이번 지방선거가 치러진다고 보는 게 합당할 것 같고요. 전통적으로 지방선거는 정당 투표 성격이 조금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대선은 한 사람을 놓고 뽑는 거니까 그 사람에 대한 뭐 많은 정보가 제공되고 유권자들도 고민을 다각도로 해서 저 사람이 낫겠다 이렇게 결정하는 반면에 지방선거는 우선 도지사 또는 뭐 시장, 시군구 지사 이렇게 뽑고 기초자치단체 의원들도 뽑잖아요. 이번에는 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7자리나 되니까 네. 더 많이 복잡해지긴 합니다만 네. 저희가 그 준비한 표를 보면서 네. 말씀을 나눌까요? 그러시죠. 네. 저희가 네, 헤럴드 보여주시죠. 경제의뢰로 네. 제가 일하고 있는 KSOI에서 조사를 했던 거 자막으로 보면요. 네. 정당 지지도가 국민의힘은 약 한 달 전에 비해서 계속 상승 추세입니다. 약 한 달 전쯤으로 돌아가면 두 당이 37% 정도에서 비슷했는데요. 지금 5월 2주차 점점 그래프의 맨 벌어지네요. 왼쪽에 있는 거 보면 저 때부터 조금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5월 첫 주나 4월 말까지는 두 당이 비슷했어요. 한 37, 8%. 그러다가 5월 두째 주 접어들어서는 약 7%포인트 오차범위 살짝 걸치면서 조금 차이가 나더니 네. 그 뒤로 세 주 연속 국민의힘은 지지율이 올라가고 있죠. 반대로 더불어민주당은 소폭 하락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국민의힘이나 새 정부 출범 그리고 대통령 취임까지가 지금 저
기간 쪽에 다 들어 있는데요. 특별히 네. 잘했다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실점을 많이 했다. 그리고 지지층들이 실망하는 일이 많았다. 그래서 가랑비에 옷 젖는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네. 한 달가량 지나고 보니까 7% 차이에서 14% 그렇습니다. 2배 차이가 나버렸네요. 옷이 꽤 젖어 있어 버린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는 네. 공표 금지 기간에 그렇죠. 저희 들어와 있고 이제 막상 바로 당장 내일이면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네네. 저 추세가 하루 이틀 사이에 크게 변하리라고 아. 예측하는 것은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네. 인천 계양을 얘기 잠깐 해볼까 네. 하는데요. 사실 민주당 지지세가 아주 강한 지역이었습니다. 송영길 그렇습니다. 후보가 내리 우선을 했던 곳인데요. 예. 민주당 하락세와 함께 그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도 점점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반전 카드로 김포공항 이전 카드를 꺼낸 모습인데 박빙의 판세에서 이거 좀 변수가 될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김포공항 이슈는 지역 이슈를 떠나서 미치는 사람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좀 느닷없이 튀어나왔다는 생각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예상 이익과 기대 이익과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얻게 될 손실, 끼치게 될 손실 사이에서 지금 명확한 그 가치 판단을 할 만큼 충분한 자료나 정보가 제공되고 있지는 못하는 상태고요. 네. 그리고 어느 지역에 계시느냐에 따라서 찬반 양론도 극명하게 갈릴 수 있는 소재입니다. 그래서 며칠 사이에 적어가지고 찬반을 묻는다는 것 자체가 조금 어폐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정치 이슈로 삼기에 특히 선거 막판에 꺼내든 이슈로서는 좀 부족한 감이 없질 않나. 그리고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다른 의견들이 튀어나오고 있고요. 이것이 선거에 특히 주도적으로 제기한 송영길 그리고 이재명 두 후보에게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하리라고 기대하기는 조금 어려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조심스럽게 듭니다. 그렇군요. 그 내일 그 치러질 지방선거가 이제 그 대선 이후 85일 만에 이제 치러지는데 네. 새 정부 견제냐 안정적 국정 운영이냐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최근까지 나온 그 여론조사 결과를 봤을 때는 어느 쪽이 좀 더 그 유리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국정 안정론이 과반 넘으면서 조금 세를 얻어가는 형국입니다. 이거 네. 역시도 한 달 또는 한 5주 넉넉 잡고 5주 6주 전으로만 돌아가도 국정 안정론과 독주를 견제하자. 그러니까 민주당의 얘기죠. 그게 거의 팽팽했어요. 한 네. 41~2%대에서 호각세를 이루다가 3주 전 또는 4주 전 들어오면서부터 차이를 벌이기 시작하더니 국정 안정론 여기에는 물론 대통령 취임식에 따른 이른바 컨벤션 업 효과도 좀 작용을 했을 거고요. 네. 그래서 이제는 국정 안정론이 저희 KSOI 헤럴드 조사뿐만 아니고 다른 유수의 여론조사 기관들에서도 거의 다 50%에 걸쳐 있거나 조금 살짝씩 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때 50%에 미치지 못했던 긍정 전망에 비추어 보면 꽤 늘어난 것이고요. 그만큼 그 포션 늘어난 것만큼 민주당 측에서 호소하고 있는 독주를 견제하자는 얘기는 40% 초반대로 조금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 달 하나 네. 3, 4주 사이에 아까 정당 지지도만큼이나 거의 네. 비슷한 그렇죠. 비율로 같은 차이가 추세라고 볼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둘이 알겠습니다. 거의 그 커플링이라고 그러죠. 같이 움직이는 그런 네, 효과를 네. 보이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변수로 꼽히고 있는 게 또 바로 세대별 투표율인데요. 네. 특히나 40대 투표율이 이번 선거 당락을 가를 것이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네. 근데 왜 그 세대별 투표 중에서도 40대 투표율이 중요한지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지난 대선 때도 40대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이었고 흔들리지 그랬었죠? 않았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었지만 한 번도 흔들리지 않고 요지부동의 지지율을 보내왔는데 이번에는 40대의 투표 의향도 지난 대선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진 감이 있고 40대의 민주당 결집도 역시 결집의 강도 역시 지난 대선보다는 조금 약해졌다. 그것은 대선 이후 약 2, 3개월 동안 민주당의 행보에서 좀 난맥상도 있었고 그런 거에 대한 실망감도 일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의 가장 강력한 아성이자 튼튼한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40대에서 지난 대선과는 조금 다른 조짐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다른 특히 60대 이상 같은 데서는 여전히 국민의힘이나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여전히 강하고 있고요. 그래서 두 당의 희비가 엇갈리는 포인트가 이 지점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세대별 투표는 40대 투표율이 이제 주목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을 하셨고요. 네. 그렇다면 여야의 최대 승부처는 어느 지역이 될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어느 지역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경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우선 경기도는 지난 대선의 연장전이자 대리전의 성격이 매우 강합니다. 윤석열 후보가 자신의 측근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김은혜 대변인을 지명하다시피 해서 파견 보내다시피 해서 출마를 시켰고 네. 후보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김동연 후보와 이재명 후보의 2인 삼각관계는 뭐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교롭게도 지금 이 지역은 정말 판세를 도저히 예측 불가할 만큼 오차범위 내에서도 낮은 밴드에 딱 붙어 있거든요. 물론 어쩌다가 좀 크게 벌어지는 조사도 좀 한두 개 나오긴 합니다만 네. 전반적인 흐름은 오차범위 안에서도 아주 팽팽해요. 어. 그래서 정말 예측 불허이기 때문에 경기도의 승리하는 당이 실질적으로 이번 지방선거의 승리라는 상징성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경기도가 또 인구도 가장 많은 곳이기도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앤 파워 인터뷰는 6일 지방선거 여론 동향과 막판 변수 그리고 최대 승부처를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소장과 관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잘 잘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